그 임장할 때 보통 한 군데 지역은 몇 번 정도 가는 게 좋은지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최소 2번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그냥 가볍게 가족들끼리 가볍게 그 지역의 분위기도 느끼고 어디 뭐 놀러 갈 때도 찾아가지고 가는 첫 번째 임장이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1차 임장을 통해서 여기 괜찮다는 지역이 몇 군데 좀 추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인근 부동산에 연락해서 단지에 실제로 방문해서 놀이터도 가보고 뭐 엘리베이터도 직접 타서 단지도 보고, 그렇게 해서 한 2번 정도 보는 게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임장을 가면 한 지역을 몇 번 정도 가는 게 좋은지. 근데 일단 이것도 뭐 몇 번 가야 된다 정답은 없는데, 많이 갈수록 좋긴 해요. 뭐 2번 이상 가면 좋긴 하겠죠. 근데 저는 그래도 한 3번은 무조건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처럼 분위기 임장이라 해가지고 그냥 차 가지고 가서 쭉 보는 거예요. 아, 요 동네가 괜찮네? 그 다음 여기 좀 괜찮아 보이네? 뭐 이렇게 쭉 보고, 다음에 갔을 때는 조금 더 좁히는 거죠. 여기서 요 구역을 보자, 요 구역을 보자. 좀 좁혀서 이제 보는 거고, 세 번째 갈 때는 거기서 이제 내가 봐야 되는 아파트를 추려나가는 작업이죠. 추려가지고 그때는 그 아파트 보고, 아니면 거기서 뭐 매물도 한번 뭐 부동산과 체크할 수 있고, 볼 수 있으면 또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최종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구조 추리는 작업,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저는 3번은 한 지역을 좀 그렇게 계속 보려고 했던 것 같고요. 쭉 이렇게 보다 보면 또 시간이 지나고 또 그 지역을 가면 또 다른 게 보여요. 여기 또 바뀌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계를 짓지 말고 그냥 여러 번 가면 좋아요. 아니면 내가 일부러 가기가 힘들면 혹시 그 주변에 내가 갈 일이 있다 했을 때는 무조건 근처라도 뭐 보고 오자. 그게 좋고, 또 요즘에 제가 임장을 해보니까 어떤 걸 느꼈냐면, 그래도 차로 쑥 가는 것보다는 내 2발로 걸어서 보는 게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구나를 많이 느꼈어요. 요즘 저는 어떻게 하냐면 차를 가져가서 그런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그 주차를 하고 계속 걸어요. 이거 그냥 내가 쭉 훑어서 보는 거랑 내가 걸으면서 입지를 보고 상권을 보고 학교를 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걔는 절대 안 잊어버려요, 제가. 그리고 보면서 이제 네이버 부동산 앱 켜가지고 가격을 바로 비교하는 거죠. 이게 이 가격이지, 현재 이렇지, 근데 여기 입지는 이렇지, 그거를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절대 거기를 안 잊어버려요. 확실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힘들 수도 있지만 발로 걸어서 보시는 방법,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많이 빨리 못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보는 곳들은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또 이것도 임장도 욕심을 부리면 힘들죠. 되게 많이 봐야 되는데 못 봤어. 뭐 되게 힘들 수 있는데 조금 욕심을 내려놓고 오늘은 요 구역 확실하게 조금 걸어보자. 그렇게 또 보고 다음에 또 가면 되니까 우리가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 이게 너무 단기로 보면 급해요. 나 빨리 이거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는 받고 시간은 안 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길게 보는 거죠. 나 한 10년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안에 내가 전국 그냥 웬만한 거 다 가보겠다. 약간 그렇게 좀 마음을 놔요. 그래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서울 수도권이 확실히 빠르니까 그냥 거기 우선순위. 근데 어차피 거기만 오를 거 아니고 나중에 지방도 오르잖아요. 이렇게 좀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지방에 여기 보고 우선순위를 딱 정한 다음에 그렇게 다니시면 재밌게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급하면 많은 걸 못 봐요, 오히려. 근데 내가 여유가 있으면 되게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저기 옆에 공원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차도 마시고 도시락도 먹고 할 수 있구나. 여기 사는 사람들은 되게 좋을 것 같다. 공원이 있으니까 너무 좋겠네. 여기 운동시설도 있네. 여기 조금 걸어갔더니 도서관도 있네. 도서관도 그냥 가보시는 거고. 그렇게 하면 더 많은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이 가격을 주고도 여기를 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게 저는 부동산 공부를 제일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재밌어야 돼. 재밌어야지 계속 하거든요. 근데 너무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이거는 진짜 공부해라고 생각을 하면 오래 못해요. 제 주변에도 처음에 진짜 열심히 해요. 하다가 나중에 뭐 없어요. 사라져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 거의 80% 이상은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재밌어 하는 사람은 계속 하고 있어요. 저 사람 아직도 저렇게 하네? 왜냐하면 이거 하나하나 내가 알아가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부동산 공부가 너무 재밌었고 지금도 너무 재밌고, 제가 제일 재밌을 때는 내가 몰랐던 게 해결됐을 때, 너무 고민되고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알겠어 라는 딱 그 느낌이 들 때는 제일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런 재미를 이걸 찾아가면 너무 좋고,
결국 부동산을 잘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자산을 늘릴 수 있고. 근데 이런 공부가 그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학문을 공부한다 이런 거는 뭐 내 지식이나 이런 거는 쌓을 수 있지만 내 자산에 불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내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공부가 있을까? 그럼 내가 공부를 해도 이런 거에 더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저는 그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내 분양권을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입주 시점까지 한 2, 3년이 남아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쨌든 분양권 거래할 때 제가 잔금까지도 다 계산을 하고 해야 안전하잖아요. 뭐 계약금만 있다고 하면 위험하니까. 근데 잔금까지 계산을 할 때 투자용이면 어찌됐건 그 당시에 전세가가 얼마가 될지를 제가 예상을 해야 되는데 2, 3년 뒤에 전세가를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 그 현재 시점에 주변을 기준으로 보는 게 맞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그 주변의 기축 아파트의 전세가를 보는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입주할 때는 전세 물량이 한 번에 물려요. 그러면 그 시세보다 거의 대부분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는 건 맞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봐요. 그 분양권의 분양가에다 프리미엄이 붙었잖아요. 그 가격이 한 50% 수준. 한 반 정도?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그거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내 돈은 내 투자금 모자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고 만약에 여기가 그 당시에 뭐 입주할 때 여기저기서 만약에 입주가 많다, 물량이 갑자기 많다, 일시적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 부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더 최악은 뭐냐면 전세가 안 맞춰줄 수 있어요. 잔금을 치르는 그 시기를 주잖아요. 시한을 주잖아요. 그때까지 안 맞춰줄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못 맞춘 적이 있어요. 그걸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는 잔금 대출을 미리 알아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잔금 대출을 미리 상담 받을 수 있어요. 언제 가능하냐면 저희가 그 사전 점검일이 있어요. 아파트마다. 그때 현장 가면 그 대부분 그 1금융권 은행에서 직원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럼 현장에서도 가능하고 근데 그때 못 갔다고 하면 그 아파트 인근의 부동산에 여쭤보면 대출 상담사 연락처를 알려줘요.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유선으로 물어보는 거죠. 제가 요런 상황인데 잔금 대출이 가능한가요? 뭐 이자는 얼마 정도 되나요? 라고 하면 알려줘요. 전화로. 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지금 DSR이 잔금 대출에 적용이 돼요. 근데 중도금 대출은 DSR을 안 보거든요. 근데 나는 중도금 대출이 됐기 때문에 나 무조건 잔금 대출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중도금 대출이 됐더라도 잔금 대출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서 더 강화됐어요. 그래서 안 될 수도 있어요. 잔금 대출이.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플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보면 분양권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새 아파트를 되게 저렴하게 살 수 있어 라는 메리트는 있어요. 근데 그 뒷단에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전세를 못 맞췄을 때. 못 맞추게 되면 지금 중도금 대출도 상환해야 되고 잔금도 상환하지 못하면 연체 이자가 계속 발생하거든요. 너무 세요, 그게. 시중 이자보다 훨씬 세요. 거의 몇백만 원씩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럼 그걸 못 버티는 사람들은 그때 이제 정말 저렴하게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금매로. 그럼 이게 또 누군가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때 금매를 내가 또 살 수 있는 거고, 그쵸? 그래서 분양권은 항상 보수적으로, 좀 넉넉하게 생각해야 되고, 내가 이걸 전세를 못 맞췄을 때 대비해서 그런 대출 같은 것들 미리미리 알아보고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세 체크할 때 제가 그때 강의 들었었는데 네. 그 지인에서 뭐 지역 선택하고 뭐 30평대라고 하고 만약에 신축 본다 그러면 뭐 10년 이내로 선택을 하고 이렇게 보는데 그 시세의 기간을 설정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짧게 보는 거랑 조금 길게 보는 거랑 그 혹시 세비치님은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았을 때 현 시장이 반영된 시세라고 보시는지 사실 1년 전만 해도 뭐 제가 사는 대구 같은 경우는 23년 초반에는 또 너무 떨어졌다가 그때까지를 포함한 시세를 봐도 되는 건지 좀 적정한 시세 기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네이버 부동산에서 실거래 찍힌 금액을 봐요. 지금 최근에 그 실거래가 얼마에 찍혔지 걔 보고 그러면 이 실거래는 요 금액에 찍혔는데 네이버 부동산 매물 최저가 뭐 낮은 가격 순으로 했을 때 얼마로 나오고 있지? 거기 몇 층이지?
그거를 보면서 비교해요.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이 많지 않아요. 드문드문 일어나잖아요. 그게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얼마로 거래가 되는지가 되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빨라요. 아실도 실거래가 기반이기 때문에 아실에서 실제 거래가 얼마가 되었는지를 보는 거. 그래서 지금 거래가 어떻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느냐, 얼마에 일어나고 있느냐. 저는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시세도 그렇게 체크할 수 있지만 현재 실거래가, 실제 거래가 되는 금액, 매물이 얼마에 나오는지 그거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럴 수 있죠. 실거래가 만약에 우리가 한 4억에 됐어요. 실제 매물은 4억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호가를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매도자는 앞으로 이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매수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실거래가보다 가격이 올라가면 당장은 거래를 안 하겠죠.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서 매수자가 이제 이 매물에 오른 가격을 사주면 이제 그게 거래가가 되는 거죠. 그럼 다음에는 이거부터 더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되면서 상승을 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거래가랑 매물이 나오는 가격을 같이 비교하는 게 지금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청약 시장도 투자할 물건이 없어서 워낙에 고분양가이다 보니까 기축 그 아파트 중에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한 5년 이내 아파트는 이미 전세 월세가 맞춰져 있어서 매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년 차까지 기다렸었는데 그때도 매물이 없었어요. 그럼 저희가 타이밍을 갱신이 된 4년 차 그때로 보면서 투자 매물을 확인하면서 기다리는 게 맞는지. 그렇게 됐을 때 왜 이렇게 될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는 곳들은 대부분 그런 게 많아요. 전세가 반등하는 지역들. 전세가가 반등하는 지역들은 지금 새로 이 사람들이 뭐 전세 들어간다고 하면 비싸요. 전세가가 올랐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갱신을 하게 되면 원래 기존 전세가에서 5%만 올릴 수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수도권에서 전세가 반등 빠른 지역들은 갱신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갱신을 많이 해버리면 뭐 실입주 할 수 있는 그런 매물들이 줄겠죠. 근데 이제 이것도 아파트마다 또 차이는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고, 만약에 독서 선생님께서 나는 전세 끼고 지금 사는 거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껴있는 것도 고려할 수 있죠. 내가 만약에 기존 전세 뭐 껴있어요. 근데 이분이 갱신했어요. 근데 이거 팔 수는 있어요. 그걸 낀 상태로. 근데 이때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갱신을 해버리면 지금 나오는 전세 시세보다 낮아요. 낮기 때문에 새로 전세를 맞추는 것보다는 돈이 더 들어가겠죠. 근데 그거만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런 케이스는 또 보통 내놓을 때 매매가보다는 조금 낮게 싸게 내놓는 매물도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잘 찾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런 것들 중에도 우리가 잘 찾다 보면 또 괜찮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또 그런 것 같아요. 무조건 우리가 전세를 높게 맞추는 게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또 전세가가 올라가서 그럴 수 있지만 또 나중에 내가 전세 계약이 만료된다거나 했을 때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게 그 시기마다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역전세 날 수 있죠. 그래서 무조건 내가 전세를 높게 맞춘다는 게 정답은 아니더라고요. 조금 여유 있게 생각하는 것도 좋죠. 내가 요거를 많은 돈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했을 때는 조금 뭐 지금 시세보다 낮다고 하면 그런 낀 매물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약간 지금 추이는 보면 특히 전세가 반등 빠른 곳들은 갱신을 많이 하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실입주하는 매물을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일단 전세 낀 거? 그런 것들을 또 많이 검토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부동산 공부를 막 열심히 하다가 내 집 마련에 성공하고 나면 이제 저희가 투자금이 없어지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또 공부할 의지가 확 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공부를 막 시작하다가 잠깐씩 이렇게 슬럼프가 이렇게 올 때가 아,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내가 이거를 보고 있다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이제 가끔 이렇게 기운이 싹 빠지고 어차피 이거 못 사는데 내가 이거 왜 보고 있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투자를 해 오셨을 때 항상 그런 일들이 항상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투자를 하셨을 때 그 처음 지점들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주택자시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럼 어떤 집 하나를 뭐 처분하실 수 있고, 뭐 그렇게 해서 돈을 마련해서 또 다음 투자를 이어나가실 텐데, 그 투자에 처음이었을 때는 정말 집도 하나였고, 이제 월세 사시면서 이제 투자를 하셨지만,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하셨는지, 좀 그런 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책을 봐도 그런 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많이들 이제 너무 자세한 내용까지는 다 안 하시고 이렇게 넘어가시니까 그게 되게 저는 궁금했어요. 처음에는 집이 한 채였죠. 근데 거기도 원래 대출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대출이 6천만 원이었는데 5년 만에 일단 다 갚아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저는 신용대출도 하나도 없었고요. 마이너스 대출도 없었고 대출이 아예 없었어요. 그렇게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월급 그냥 그거 쓰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투자해야겠다고 딱 마음 먹었잖아요. 근데 시드가 없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제가 실행부터 막 했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주택담보대출, 우리 집을 담보로 뭐 대출을 받는 식으로 해가지고 또 돈을 일으켰죠. 그렇게 하다가 또 나중에는 제가 집이 나중에 있었잖아요. 그렇게 투자했던 거를 나중에 팔고 다시 상환했고, 나중에는 제 집을 팔고 시드를 확보한 다음에 제가 또 집을 샀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또 돈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도 제가 신용대출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신용대출을 활용했죠. 근데 그때는 대출 이자가 지금처럼 높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용대출 받아서 분양권을 샀죠. 그렇게 하다가 또 그게 올랐죠. 또 그걸 팔았죠. 그래서 그게 또 시드가 생기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신용대출을 또 이렇게 해서 돈을 시드를 키운 다음에 또 투자를 하고 그러겠던 것 같아요. 저는 대출도 활용했고요. 그 안에서도 시드를 계속 모았겠죠, 저도. 그 나중에는 제가 사업을 하잖아요. 교육사업 같은 거 하잖아요. 제 사업에서 수익도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 시드와 수익을 또 합쳐가지고 또 재투자를 하고 그렇겠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냥 직장인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빠르게 시드를 확보하기 힘들 수 있죠. 그럴 때는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저축을 하는 게 제일 좋죠. 소비를 절제하고 저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지금은 우리가 레버리지를 쓰기에는 좋은 시장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같은 고금리가 계속 지속은 안 될 것 같아요. 결국 인하를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그런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1억을 만약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1억을 더 모아서 2억을 만드는 거랑 내가 기존에 1억이 있는데 레버리지 활용해서 1억을 만들어서 합쳐서 2억을 만드는 거랑 이 시간을 비교했을 때 정말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내가 무리하게 하면 안 되지만 적절하게 이걸 같이 활용을 하면 시드를 키우면서 재투자를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레버리지를 바라보는 시점이 내가 이거 감당만 할 수 있으면 얘는 진짜 좋은 동료가 돼요. 내 투자에 있어서. 근데 내가 이거 감당을 못하면 얘는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잘 활용하는 거, 뭐 무리하지 않게 하는 거,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삼기 신도시에 대해서 조금 또 좀 궁금하더라고요. 대장동이 판교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부천 쪽에도 있더라고요. 청이었나? 그쪽에도 대장지구 삼기 신도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거기 이제 청약이 됐다라고 해서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신도시라 함은 어느 정도 그게 인프라가 이제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리잖아요. 교통과 이 구도심과 그 연결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3기 신도시에 투자를 하는 것은 어떤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3기 신도시는 조금 더 교통이나 이런 게 인프라가 부족하잖아요. 조금 더 외곽이고 해요. 만약 그런 곳이라고 하면 시간이 확실히 더 걸릴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인프라가 확실하게 조성이 되려면 더 걸릴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인지하는 거. 그리고 사전 청약했다 또 나중에 본 청약해야 되잖아요. 그때 분양가. 확실히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좀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확실히 분양을 받으면 그 부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기 신도시는 잘 되는 것도 뭐 입지적으로 괜찮은 것도 있지만 안 그런 것도 많아요. 오히려 지금 기존에 있는 곳들이 더 좋은 곳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3기 신도시 청약을 받는 게 정답은 아니라 생각해요. 기존에 뭐 1기 신도시 중에서도 괜찮은 곳들이 분명히 있고 지금은 전반적으로 가격이
다 막 올라가고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빠져있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기축이라 할지라도 잘 사게 되면 기존에 입지 같은 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럼 확실히 얘들은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상기심 소주 좋을 수 있지만 일단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부분, 그런 것도 저는 조금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서울 인근 전세 매물이 귀하다라는 뉴스 기사, 그리고 전세가가 반등을 시작했다. 재건축 재개발이 뭔가 좀 지지부진해서 공급이 부족한 현상, 이런 현상들과 맞물려서 그 세비티님은 그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하반기나 내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근데 뭐 제가 감히 전망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건 너무 그럴 수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중요한 거는 공급에 대한 부분. 근데 지금 특히 서울이 공급이 너무 향후에 적어요. 그 지금 건설 경기도 안 좋았기 때문에 인허가도 물량이 적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급이 제일 먼저 영향을 주는 게 전세가거든요.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죠. 매물이 이제 공급이 적으니까. 그럼 이게 결국에는 전세가 올라가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은 매매가가 정체돼 있잖아요. 끌어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계속 올리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정체돼 있던 매매가 올라가죠. 전세가 올라가죠.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논리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공급이 뭐 많아지고 이렇게 해야지 눌릴 수 있는데 눌릴 수 있는 여지가 특히 서울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그 공급이 부족해져서 특히 서울은 이게 가격을 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확실한 시점은 이게 언제 움직이겠다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지만 계속 이 전세가 반등이 계속적으로 지금처럼 일어나면 매매가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거래량이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보면 거의 평균 이하거든요. 평균 이상으로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띄게 우리가 이게 상승한다라는 걸 보려면 이 거래량이 평균 이상으로 쫙 나와줘야 돼요.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거래량은 심리에 제일 먼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 사도 되겠어라는 딱 마음이 들면 사잖아요. 아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거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게 금리 인하라는 거죠. 근데 금리 인하라는 게 최근에 나왔던 뉴스 보면 하긴 할 거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하반기에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금리 인하를 확실하게 해주고 우리나라도 내려주면 심리가 확실하게 올라오겠죠. 이제는 집 사도 돼. 대출을 받아도 덜 부담될 거야. 뭐 이런 게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거래량이 확실히 올라가겠죠. 그게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그러면 가장 먼저 서울부터 움직이겠죠. 사람들 다 서울을 보니까. 그거를 지금 저는 많이 잘 모니터링 해야 돼요. 그 거래량 같은 거. 거래량이랑 계속 경제 뉴스 보면서 그럼 금리 인하를 확실히 언제 하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게 됐을 때 그럼 서울이 확실하게 가겠구나. 그럼 서울이 가면 서울만 가는 게 아니죠. 그 옆에 있는 경기도 가겠죠. 지금은 남부, 경기 남부 쪽이 뭐 더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만 오르는 거 아니죠. 북부도 움직이겠죠. 그러면 거기 또 나중에 많이 오르면 여기만 오르는 거 아니겠죠. 또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그 흐름을 계속 보는 거죠.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가격이 더 빠진다는 요인은 되게 찾기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 서울은 미분양 리스크도 그렇게 없어요. 웬만하면 지금 신규 분양하는 애들도 잘 되거든요. 근데 경기도는 워낙 고분양가가 많아서 지금 뭐 미달나거나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경기도는 도시별로 우리가 잘 판단 들어가야 되고 서울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더 빠진다라고 보기엔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매매는 정체가 되고 전세가 반등은 계속 일어날 것이고 이게 계속 지속됐을 때는 올라갈 확률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